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꽃피는 소녀의 귀가 길, 악마에게 잔인하게 생을 마감당하다. 그러나 소녀의 부모가 비통하게 정의를 기다릴 때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범죄자를 도와 증거를 지우는 데 바빴다. 진실을 은폐하다. 기가 막힌 것은 범인의 모습이 공개된 후 오히려 네티즌들이 잘생겼다고 외쳤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악행은 여러 겹으로 감춰졌다. 이 사건은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이다. 한국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늘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가면을 벗겨보겠다. 경찰 하이세가 범행을 저지른 후 과연 얼마나 더러운 거래가 숨겨져 있는지. 연남월 남일 새벽,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새해 여고생 이채원. 방금 친구와 자습을 마쳤다. 혼자 집으로 가는 길에 이날은 한국의 어린이날이다. 법정 공휴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채원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집으로 가는 길, 이채원은 수없이 지나쳤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는 별로 경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채원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있었다. 이때 한 낯선 남자가 흰색 SUV를 몰고 계속 뒤따라왔다. 두 번이나 이채원의 앞쪽으로 갔다. 차를 멈추고 그녀의 이동 경로를 관찰했다. 앞쪽 도로에 보행자가 드문 것을 확인한 후 잠시 카메라가 없자 남자는 화물차 뒤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 그늘로 숨었다. 그리고 조용히 차의 뒷문을 열었다. 이채원이 화물차 옆에 다가갔을 때 남자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서 그녀의 목을 한 손으로 조였다. 이채원을 차 방향으로 끌어당겼다. 이 무서운 장면, 근처의 차량 블랙박스에 잠시 촬영되었다. 화면 속에서 이채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두 그림자가 몇 초간 얽혔다. 그리고 함께 사각지대에서 사라졌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에 모리베이스의 고등학생 고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고 있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그가 목, 가슴 부위에 총 진군대 찔렸다. 경동맥이 완전히 끊어졌다. 출혈량이 너무 많았다. 새벽 못시 베이매트 못분에 이채연은 사망으로 선언되었다. 용감하게 나선 고등학생 고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구간에도 CCTV가 있었다. 경찰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흰색 SUV를 특정했다. 범인의 이름은 장윤기였다. 한 몇 시간 후에 장윤기는 거주지 근처에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즉시 그의 배낭을 수색했다. 센티미터 길이에 아직 개봉되지 않은 고기 자르는 칼이 발견되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윤기, 이채원, 고등학생 고씨 세 사람은 서로 모른다. 원한도 없고 적도 없는데 왜 소녀에게 죽일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는가? 경찰은 처음에 장윤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에 대한 정신평가도 진행했다. 결과는 그가 정신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반사회적 인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문에 직면하여 장윤기가 제시한 범행 동기는 매우 간단했다. 그는 삶이 너무 지루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원래는 자살할 생각이었지만 혼자 죽는 것이 너무 외롭다고 느꼈다. 그래서 아무나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싶었다. 피해자가 여고생인 줄 몰랐다고도 말했다.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라 할머니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도 손을 댈 수 있다. 이 말이 성립된다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무차별 살인 사건이다. 장윤기의 범행 동기는 그가 말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범행 후에 장윤기는 어떤 자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후속 일을 처리했다. 그는 먼저 근처 상업 건물의 화장실로 갔다. 많은 종이를 사용해 몸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킬로미터 떨어진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차를 거기에 버렸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배수구에 버렸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는 휴대폰을 끄고 전 과정에서 도보로 이동했다. 택시는 현금만 사용합니다. 어떤 전자적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는 하이미터 문시간 운영되는 셀프 세탁소에 갔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고 건조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회의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세탁소의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옷이 건조된 후 그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주 가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원룸 아파트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원래 거주자는 그의 친구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했습니다. 장윤기는 방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체 과정은 전혀 심리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오싹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색했다. 그 안에서 2개의 모형 인형을 발견했다. 이 2 인형의 목은 칼에 찢겨져 있었다. 가슴 부위에도 절단된 흔적이 있었다. 위치는 이채원의 치명적인 상처와 매우 일치했다. 여러 가지 징후가 모두 보여준다. 장윤기가 인형을 이용해 범행 수법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질문에 그는 단지 인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체하고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과거 경력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적을 발견했다. 이미 오늘의 결말을 위한 위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장윤기는 하이난컹 첨릉 한현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 지역기관에서 행정보조의 공익병으로 배치되었다. 복무한 장소는 광산의 한 아동센터입니다. 이곳에는 나이가 어린 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총 2차례에 걸쳐서 복무가 끝난 후 장윤기는 정식 직장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올해 그는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대초반에 베트남 국적 동료인 린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윤기는 매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열렬한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린 씨는 장윤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장윤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직도 린모 씨 집 주소를 추적하고 기록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매우 무섭다. 남월 8일 새벽에 도착했다. 2 사람이 퇴근 후 헤어졌다. 장윤기가 아무런 징후 없이 린모 씨 집 앞에 달려갔다. 문에 붙어 린모 씨가 남성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폭발했다. 그는 배달원인 척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린모 씨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장윤기는 바로 소녀를 집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몰래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새벽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었다. 그저 이곳을 즉시 떠나고 싶었다. 오늘 밤 떠나고 싶었다. 사장은 이를 알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장윤기를 불러서 직접 질문했다. 장윤기는 내내 말을 더듬었다.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호한 태도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사장은 즉시 그에게 말했다. 결국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장도 이를 공론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장윤기를 해고했다.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누군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도시는 공포에 휩싸여 급히 숨었다. 하지만 장윤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린이 감히 이 일을 공개했다는 것에 화가 났다. 반드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월 비해일 오후 남시가 넘었다. 화가 난 장윤기는 한 잡화점에 갔다. 2개의 고기 썰기 칼과 한 쌍의 장갑을 샀다. 10,000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집에서 세면도구를 가져왔다. 면도기와 헤어 드라이어를 배낭에 넣었다. 곧바로 소녀 린의 집으로 향했다. 다른 후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린의 목에 있는 멍을 보았다.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할 것인지 물었다. 린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사하기 전 이 기간 동안 인신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추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린 씨를 광주에서 호송했다. 매는 장윤기가 소녀를 해쳤다. 소녀는 사건을 무마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스스로 떠나기로 선택했다. 장윤기는 오히려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그리고 변태적인 집착이 생겼다. 수없이 분출된 그는 모든 악의를 행인에게 돌렸다. 월남일 새벽, 고립무원으로 아무 방비도 없는 이채원. 마침 그의 시야에 나타났다. 이 열정적인 복수의 무고한 대체물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눈앞에 놓여 있어도 장윤기는 여전히 자신이 단순히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무작위 범죄, 일반 살인죄와 피해 후 범죄, 형량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전자는 법정 최저형이 남년뿐이다. 최고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일반적으로 무일무일 담년의 형을 선고받는다. 반면 강간살인죄는 시작부터 무기징역이다. 최고형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장윤기는 자신이 단순히 범행을 저지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소녀를 해치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는 그가 이채원을 끌고 차에 태우는 장면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가 이렇게 변명할수록 대중의 분노는 더욱 억누를 수 없게 된다. 하이난 컹첨 함해사년 남월 물본일 광주경찰청은 예외적으로 장윤기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이 2 손에 피가 가득한 범인은 겨우 헤이미터 바세이다. 정보 공개 당일 장윤기는 고의 살인 혐의로, 살인 미수 및 계획 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물론 카메라 앞에서 그는 한 점의 회한도 보이지 않았다. 표정은 냉담하고 거만했다. 기자들의 연속 질문에 대해
그는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거의 물초를 지켜보았다. 차갑게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던졌다.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장윤기의 사진이 공개된 후 온라인 반응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장윤기의 범죄가 이토록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인의 잘생긴 외모를 칭찬했다.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사실을 왜곡했다. 고모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정의로운 행동을 비난했다. 여론의 방향, 아이를 잃은 이채원의 부모를 무척 슬프게 만들었다. 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한국 사법제도를 자발적으로 깨뜨렸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익명보호 관례. 이채원의 본명을 공개했다. 사진과 관련 정보. 그들은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 비극 속에서 가장 기억되고 마음 아픈 것은 무고하게 세상을 떠난 이채원이다.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다. 목격자가 있고 CCTV도 있다. 후속 행적도 모두 조사되었다. 사건은 곧 해결되고 범인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의 일은 범죄 자체보다 더 분노를 일으켰다. 장윤기 사건의 전개, 한 인물의 개입에서 시작되었다. 철저히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이다. 장윤기의 가정 배경은 비교적 특별하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 경감급이다. 한국의 경감급은 대략 경찰서장과 같다. 파출소의 소장 순경, 한국 경찰 시스템의 중간 리더에 해당한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경찰서에서 하이미터년 넘게 근무했다. 년 베이월에 광주 다른 구로 전보되었다. 순찰팀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사람은 전보되었지만 그는 광산경찰서의 인맥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장윤기의 큰형도 있다. 그는 한국 경찰 시스템의 간부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표준적인 경찰 집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책임이 바로 그의 아버지의 옛 직장인 광산경찰서에 있다. 이러한 관계는 처음부터 사건 조사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우선 장윤기가 체포된 후 광산경찰서의 중대범죄수사팀 입안하여 장윤기와 아버지의 통화를 주선했다. 전화에서 아버지가 장윤기에게 물었다. 범행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강해버렸는지. 사건 후 경찰의 대외적인 설명은 두 사람의 통화를 주선한 것은 용의자가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찰은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복구했다. 설득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한 경찰이 아들에게 증거의 행방을 확인해주고 있었다. 다음은 해인한 콩참 할미사년 남월 담일이다. 이날은 한국에 매년 열리는 부모의 날이다. 온 나라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채원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무작정 아들의 원룸에 찾아왔다.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다. 장윤기는 평소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문 잠금, 비밀번호를 전혀 알 수 없다. 이 정보는 누가 제공한 것인가? 나중에 조사해보니 이 사건을 담당한 중대범죄수사팀장 박경감이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더 황당한 점은 경찰이 발견한 두 개의 모형 인형은 당시 압수되지 않았다. 경찰의 설명은 이미 과학수사대가 인형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 감정 의뢰를 했다는 것이다. 실물 압수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위반의 누락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증거를 파괴할 기회를 주었다. 집에 들어간 후 그는 두 개의 모형 인형을 분해했다. 그리고 장윤기가 이전에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폰을 모두 가져갔다. 광주 여러 곳에 흩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그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략 집안에 더럽고 보기 싫은 것들이 있다고. 내가 치워버렸다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은 필요 없다고 했다.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관이 아들이 방화로 체포된 상황에서 그의 첫 반응은 회피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의 집으로 달려가 직접 중요한 물증을 파괴한 것이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다시 그 흰색 SUV를 살펴보자. 차량이 발견된 후 중범죄 수사대는 차량 안에서 한 묶음의 타이밴드를 발견했다. 대략 본미터 길이의 더 길이었다. 이런 물건은 납치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데 자주 사용된다. 장윤기가 차량 뒷문을 미리 열고 사람을 차량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행동과 결합하면 이 묶음의 타이밴드는 그가 납치와 성범죄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물증이 기이하게 사라졌다. 처음 기록한 경찰관은 나중에 증언했다. 그가 타이밴드를 발견한 후 즉시 박경감에게 보고했다. 박경감은 그냥 두라고 한마디 했다. 타이밴드는 증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박경감은 또 지시했다. 타이밴드가 찍힌 그 영상을 삭제하라고. 사건 발생 후 이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중요한 증거가 담긴 SUV입니다.
원래 상태 그대로 장윤기 아버지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월 말까지 검찰이 사건 자료를 재검토할 때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윤기 아버지 집으로 수색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그 묶는 끈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끈을 먼저 시골 고향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밤새 광주에 있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묶는 끈 외에도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모형 인형에서 DNA를 채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에 이관될 때 이 감정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량과 소지품의 유전자 분석 결과도 함께 누락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거의 2달이 지났을 때까지 사건이 공개된 후에야 보충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설명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타 비디오와 모형 인형의 실물 DNA 감정 보고서. 모든 것은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이다. 모두 광산경찰서의 수사 과정에 있다. 인위적으로 삭제되어 숨겨졌다. 만약 검찰이 나중에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면 장윤기 사건은 일반 폭행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 4월 하일, 사건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살인 미수 및 살인 예비 주범 중범죄로 장윤기에 대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기소장에 명확히 지적했다. 장윤기의 범죄 동기는 명백한 성폭력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세부 사항이 이 판단을 논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장윤기는 도망칠 때 예비 휴대폰을 사용했다. 검찰은 셀프 세탁소에서 그가 와이파이에 연결한 후의 검색 기록을 복원했다. 그는 어떻게 사람을 기절시키는지를 검색했다. 범죄심리학에서 이 단어는 극단적인 성범죄 패턴과 연관되어 있다. 강윤기의 첫 행동은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서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 사람을 차로 끌어들이려 했다. 만약 이채원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순한 범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통제하고 끌고 가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이전의 림모를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장윤기는 침해 의도에 대해 항상 침묵을 지켰다. 자신에게 불리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만약 이후에 수감된다면 복역하는 동안 직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그리고 이채원의 어머니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우리 딸은 꿈조차 이룰 시간이 없었다. 그는 그 안에서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하이난 컹참 하메사년 바이월 모디레.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모형 인형과 여러 대의 휴대폰을 폐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황당한 것은 한국 형법에는 친족 특례 조항이 있다. 직계 친족이 피의자의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직접 증거를 파괴했더라도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아무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다. 이어서 지퍼 사건도 드러났다. 여론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사태가 전면적으로 격화되었다. 한국 경찰청이 마침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이미텀 10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직접 광주경찰서로부터 사건 조사 권한을 회수했다. 또한 지역 경찰의 모든 위법 행위를 역추적 조사했다. 월 4일 이 사건의 중대사건 반장 박경감이 긴급 체포되었다. 혐의는 증거 파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직무정지 상태에 놓였다. 바이월 바이일 오전 특별수사팀이 광산경찰서에 들어갔다.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형사과 여성 청소년과에서 서장실까지 조사했다. 일제 뽑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광산경찰서에서 수년간 자리 잡고 있던 이익은 패골이 마침내 붕괴의 순간을 맞이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철저한 증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하이난컹 참 하미사년 바이월 물 바일 공개 재판에서 계속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장윤기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그가 재판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의 행복을 파괴했다고 인정했다.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이난컹 참 하메서년 베이월 하메바일의 증인을 소환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모든 범죄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 이유는 사건 분석에 참여한 한 법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장윤기 사건은 증명했다.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집중될 때
외부의 어떤 검토도 없을 때 한 지역의 경찰 시스템이 중범죄를 경범죄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검은 것을 회색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일은 한 번 더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채원의 가족은 바로 이러한 신뢰가 무너진 후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이월의 한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녀는 경찰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계속해서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실 악당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날 채원이가 본인들의 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장윤기의 왜곡된 변태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 참사는 우연한 격정 범죄도 아니다. 여름 장윤기가 아동센터에 버렸다. 연후 그의 아들이 폭행으로 체포되었을 때 아버지는 또 똑같은 일을 했다. 다만 이번에는 그가 파괴한 것은 휴대전화만이 아니다. 또한 모형 인형도 있었다. 두 번의 파괴 행위가 합쳐져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이 경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 보내는 것도 심리적 개입도 아니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태우고 인형을 던지며 문을 닫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 반복적인 방관, 결국 악마를 키워냈다. 월 하이미터 메일의 재판을 계속 주목하자. 법이 그 물베세 소녀에게 공정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